큐. 안녕하십니까. 이 게스트가 치는 박수. 오늘은 김성애와 함께하는 정치 현안에 관련되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설 전날, 설 연휴 전날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하는 김성애입니다. 요즘 어때요? 옳은소리는? 한참 잘 나가다가요. 예, 정체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그렇더라고. 유튜브가 이렇게 확 오를 때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정체가 되는데 그 순간에 다시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의원님 처음에 유튜브 시작해서 이 정치 알아야 바꾼다 한참 뜰 때 3만 5천 6천 이랬거든요. 제가 지금 딱 3만 6천 명이고 그러고 나서 한번 정체기를 겪다가 이제 의원님이 다시 직접 챙기기 시작한 목포 때부터 또 이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다 지금 뭐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이 이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저는 모멘텀이 한번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처음에는 검찰이 기소 좀 신경을 안 농담이라도 그딴 소리 하지 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이렇게 올려만 넣었지, 컨텐츠를 올려만 넣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해야 되겠다고 맘먹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요 최근이에요. 사실은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네. 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그게 또 거기서 또 쭉 올라가다가 이제 그 정체가 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요즘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 집단들이 생겼어요. 그 지성 집단이 생겼는데 그 제 팬들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구독 운동을 시작했어요. 같이 좀 다녀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같이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사람은 좌우를 둘러보고 누가 저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제 지지자분이 바로 전화기 들고 그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제가 그 손혜원 의원을 돕는 사람인데 혹시 손혜원 의원 좋아하시냐?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손혜원 TV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래.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러면 보장보다 혹시 안 돼. 난 정도가 아니야. 난 정도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럼 혹시 손혜원 TV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얼떨결에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전화기를 달라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받아서 바로 손혜원 TV 해가지고 구독을 하고 이제 좋아요 누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느 거를 하나를 이렇게 짧은 거를 제한을 자기가 해요. 요거를 일단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 뒤에 또 있어.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했던 것 같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파를 해 주십시오. 게다가 또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입어가지고 목포에서는 또 제 또 강력한 지지자가 그 있는데 이 친구가 커피집을 하는데 제 조카 커피집 아니에요. 그 커피집에다 앞에다가 메뉴판에다 맨 뒤에다가 올려놨어. 손혜원 TV 구독자에게는 커피를 1,000원 세일에 DC해 준다고. 야, 그 밑에다가 또 붙여놨어. 뭐라 그랬냐면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구독을 하신 분도 함께 DC를 해주신다고. 그럼 밤이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오늘 5명 DC 했습니다. 5명 DC, 2명 현장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모님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신장투석하고 한 분은 이 척추가 부러져서 누워있는 병원에 누워있는 분인데 자기가 하루에 1명을 자기가 하겠다고 이 구독 운동에 나서 주시니까 하루에 거의 200명 정도가 스테디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늘려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근데 세상에 한 방이 없어요.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김남국 그 변호사 같이 이제 그 센 사람들하고 합방을 하면서 늘어가는데 그렇죠. 김남국 변호사 13만이 넘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14만에서 또 한번 정체가 와요. 그때까지는 김남국 변호사가 벼랑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확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하루에 몇 번씩을 그리고 자기가 변호사로서 그 이 전문성을 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조금 어설프고 조명도 안 좋고 소리도 잘 안 되고 이 기계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볼 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저는 뭐 10분 이상짜리 콘텐츠가 없습니다. 한 번에 딱 보고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해서 털고 가실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털으려면 하루에 3번 해야 되거든. 상대방의 시간을 잘 아껴드리는 거죠. 3번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그렇게 뭔가 재미를 주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10분짜리를
끝없이 해요. 네네. 유재일 씨 같이. 그러겠습니다. 예, 계속하면 그냥 켜서 또 오늘 뉴스 딱 나오면 뉴스 논평하고 오늘 그 뉴스 한번 논평해보세요. 지금 제일 최근에 나온 게 뭐야? 아직 방송 시작한 건가요? 한 거죠. 예. 최근에 나온 거 이제 이해찬 당대표 어제 뉴스공장 나가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해찬 당대표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 잘 안 나가시잖아요. 방송엔 잘 안 나가죠. 하지만 네, 그리고 이렇게 매달 언론인 간다면 하죠. 짧게 이렇게 자기 얘기들은 나와도 저렇게 나와서 길게 한 30분 정도를 저렇게 예리하게 대답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에 앞에 앉아서 생방으로 저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는 그 이해찬이 역시 이해찬이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이해찬 대표가 그 서서 브리핑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인데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붙들고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법이 없어요. 정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주의고 대신 당대표 하는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언론인 간담회 형태로 해서 앞에 앉고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을 1시간 동안 마음껏 물어보고 대답하게 하는 구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문제는 다른 기자들이 중구난방으로 물어보니까 뭔가 이제 질문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있었지만 여하튼 얘기를 쭉 해왔고 이해찬 한번 보면 참 겉과 속이 일치하는 캐릭터예요. 하는 말이 꼬는 말이 없고 그냥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얘기를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죠. 또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게 그건 당별로 돌아가는 거라 배정을 해서 나가는 거였고 그래서 아주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천 관련돼서도 입장들이 다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비례 같은 경우도 영입 인사들에게 비례를 주지 않겠다. 다 지역구로 가서 뛰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그 미래한국당 이렇게 만들어서 미성정당을 공식화하고 부산에다가 그 부산 준비위원회 꾸미는 거 봤는데 제가 이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원래 이름이 비례한국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서 미래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뒤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종이로 가려놨더라고. 비례한국당인 거를 새로 프린트를 하진 않고 그 위에다 종이에다가 미래라고 크게 써갖고 이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돈이 아깝잖아. 그럴 정도로 엉성하게 하고 있는 정당을 하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비례정당을 뭐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하고 영입을 해서 이름을 알리고 좀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지역으로 다 내보내려고 하고 원종우 두 번째로 영입된 분이죠. 청년. 오늘이었나요? 기자회견한 거 발표한 거 보니까 본인 지역에 나가겠다. 지역에 나가서 정면을 붙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도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좀 대대적으로 공세를 벌이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니 그 영입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영입이고 하이라이트가 저는 이탄희 판사라고 생각하는 이탄희 전 판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탄희 판사 사실 마음속에 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2017년에 재판한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 그러니까 기조실로 들어가는 것이 그럼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가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판사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사법연수원 입학 성적이 있습니다. 몇 등으로 들어갔는지 그 사법 고시 점수가 있고 들어간 등수가 있고 2년 동안 하면서 몇 졸업 등으로 등수가 들어갔는지가 있어요. 아니라 몇 등으로 나왔는지. 들어갔는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시험 성적으로 수석부터 시작해서 번호가 1번부터 300번, 500번까지 다 매겨지고. 그래요. 연수원 성적 아니고? 그리고 연수원 성적도 매겨지고. 그래서 판사들은 보통은 굉장히 앞순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는데 이제 이게 사실 되게 웃기는 게 그게 50살을 먹어도 그 등수가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쟤는 3등 안에, 쟤는 7등 안에 이래서 왜 문재인 우리 대통령이 거기 연수원 성적 1등 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는지 몰라. 그 면접 점수 빵점 줘갖고 2등 됐지만 실제로 점수가 1등이었다는 그렇죠.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니들이 그 S대 출신 그 기라성 같은 이 사람들이 아주 배 아파 죽겠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연수원의 성적이 1등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온 공식적인 건 2등이지만
면접 점수를 빼고 나서는 모두가 아는 것이 1등이었다는 것이 항상 그 1등을 또 대형 로펌에서 제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 구조를 거쳐서 이탄희 판사가 엘리트의 길을 갔다는 건 결국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고 일을 잘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가장 보장된 자리인 그 기조실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판사들 뒷조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더러운 일들을 손에 묻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물러나오죠. 이게 본인으로서는 출세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며 살겠다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로서 성공한 것도 그 명예도 버리는 것이고 근데 판사가 성공해서 명예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오면 전관예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까지 승진하느냐가 전관예우 시장 가격하고 다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대형 로펌들이 컨택을 했겠습니까? 그때 이탄희 판사의 나이가 불혹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나왔고 나와서도 그 공감이라고 굉장히 작은 그 시민 단체에서 일을 한 건데 의원님은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판사로 그렇게 잘 나가던 판사가 그만두고 나온다는 결심도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었는데 그것이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 대형 로펌을 가서 돈을 벌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선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공감으로 간 거죠. 얼마나 많은 대형 로펌이 컨택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변호사인데 그럼요. 저도 이번에 그 재판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추천해서 최고의 지금 변호사는 이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일반 변론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 돈하고도 관계없이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언론에 나오는 거는 뭐 정치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정치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일찍 나올까? 그렇죠. 그럴 이유가 네. 없죠. 그리고 그게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나와서 공감으로 갔다는 거, 그 사이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이 쭉 했던 행보, 그리고 그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계속 안 됐었어요. 이 사람이 해왔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렇게 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정치 쪽으로 가려고 그랬으면 나오고 바로 정치 쪽으로 가지 왜 공감을 왜 갑니까? 그런데 왜 그 다 거절을 했다 이제 와서 이 출마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뭐 표창원 의원이나 이렇게 영입 인재들이 모두가 다 이 정치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 제안을 받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탄희 판사의 이 결심의 과정까지가 저는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만두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많은 러브콜을 다 뿌리치고 공감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러브콜에 제일 에피셜입니다. 정치권에서 없었겠어요? 그렇겠죠. 일찍 러브콜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공감이라는 그런 공공 영역에 이 변호사 일을 하는 데를 갔잖아요. 그러면서 일반인들하고 돈 관계나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해버린 거죠. 돈 받고 하는 변론이 아닌 데로 가서. 근데 거기서 쭉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탄희 판사를 보러 일부러 그 북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 사람이 조신하게 자기 일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당연히 컨택이 갔을 거고 당연히 거절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내가 가려고 한 것은 이 길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설득의 얘기를 듣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권으로 가서 사법개혁에 본격적으로 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게다가 이제 사법농단 재판 결과도 영 엉망진창으로 그렇지.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영입에 이제 자기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 교수도 컨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가 지금 여기서 이 공수처법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 검경수사법 분리나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데 거기서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솔직히 국회입니다. 입법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대중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이 정부하고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를 중간에 여야하고의 함께 서로 뭐 협치나 뭐 아니면 뭐 싸우든지 돕든지 간에 정치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대중들을 서로 뭐 여러 가지야. 어떤 이 접점에 있는 것이 저는 국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탄희 판사의 결정을 굉장히 잘한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현직 판사가 그와 관련돼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그게 너무 웃기는 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누가 이게 뭐 이제 뭐 이런 거지 부러우면 이제 지는 거라는 이런 얘기로 다시 한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잘 나가던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도 사실은 찜찜하죠. 젊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나 찜찜할 수 있어요. 표창원 의원이 자기 그 교수로 이 댓글이 잘못된 거다 해서 그냥 교수직을 박차고 나와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네. 용기를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뛰쳐서 겨울 그 광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공감 가고 그러니 뭐 그래 네가 나가봤자 뭐 이러고 뭐 그럴 정도겠지 했는데 벼랑간 이 야권의 나이에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영입으로 이 젊은 나이에 가니까 여기서 갖다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 법원 구성원들로 뭐 지지를 받고 있음에 그 연연한다는 것이 판사 시절 무엇을 했음을 그걸 자산으로 삼았다는 거죠. 난 이 말이 너무 웃겨. 판사 시절에 무엇을 했음을 정치 입문 후에 주요 자산으로 삼다. 선배들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판사 출신들이 그러면 판사 시절에 무엇을 했음을 정치 입문 후에 주요 자산으로 삼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러게요. 예.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꽤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그다음 법복을 뭐 들고 나간다라는데 이것도 되게 일반인들한테 이 비유가 적절치 않아요. 적절치 않다는 건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돼, 이 말이. 그건 이제 뭐냐면 본인들에게 법복이 소중한 만큼 일반인들이 법복이 소중한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이 법복을 입으면 이 모두가 다 이제 앞에 엎드린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 판사는 하는 것이고 이탄희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법복을 벗고 나가서 내가 옳은 소리를 하겠다. 옳은 소리? 예. 하겠다라는 이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관된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그 공공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이 뒤에 보세요. 이것이 이런 모습이 법원과 법관의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치인과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이 보세요. 정치인과 같이 사는 판사 출신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참 누구지 정말. 아니 이 실시간 연락이 아니라 판사 출신으로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얘기 배우자가 뭐죠? 판사라고요? 배우자 판사죠. 판사 판사 시절에 무엇을 했음을 갖고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평생을 그걸 업고 살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남편이 현직 판사인 사람이 있어요. 아, 남편이 판사라는 거 보니까 실시간 얘기가 뭐야? 여성 의원이군요. 여성 의원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 판사 안 하겠습니다. 출신이면 추미애? 아니. 추미애 대표는 남편이 변호사군요. 누구로 말씀하시는 됐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부 게시판 사정을 전해주는 판사가 있구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소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판사 시절 무엇을 했는지 정치 입문 후에도 그것을 주요 자산으로 삼는다? 여기 판사를 검사를 바꿔도 똑같은데 바로 이 단어가 실시간으로 정치인과 연락을 하면서 또는 검사 출신이 판사랑 연락하고 판사 출신이 검사랑도 연락할 수 있고 정치인이랑 연락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전체적인 걸 아주 간단한 단어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네. 자기가 판사나 검사 시절에 했던 일들로 나와서 먹고 사는 거죠. 월급에 몇십 배를 받으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이탄희 전 판사가 이 민주당에 들어온 이 인재 영입은 아마 그 민주당의 역사상 최고의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뭐 지역구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지역구로 나가야지. 정치인으로 거듭날지 한번 지켜보는 당연히 것도 재밌을 지역으로 것 같습니다. 나가야죠. 그리고
어제 이해찬 대표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비례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를 좀 하고 계시고. 그렇죠. 많은 우려가 있죠. 그리고 예. 이제 그야말로 우후죽순 같은 그 다당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당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다당제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 4+1에서도 느꼈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과반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도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제 말씀 중에 저는 과반수는 힘들 겁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딱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제 이해찬 대표의 그 대답들을 보면서 이 괜히 이해찬 하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예. 민주당을 여기까지 이렇게 그 곤고하게 끌고 온 것이 저런 면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지금 과반수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웃기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게 우리가 지금 120석에서 130석 지금 정도를 우리가 사수를 한다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몇 명이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 6, 7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례가 몇 명인데? 14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리고 반으로 지난번 선거는 국민의당에게 엄청나게 뺏겨서 14명이었고 평상시 실력 같았으면 한 17, 18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적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의당이 이렇게 뺏기면서 비례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연비제에서도 이 각오를 좀 하고 있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많이 해서 비례가 줄더라도 이 전체 인원을 늘린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 계획인데 그런데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처음에 비례를 시작해서 그 두 번째 재선에서 이제 지역구를 간다라는 것과 처음부터 지역구를 간다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뭘 봤어요? 비례는 이제 지금까지의 비례는 사실 전문성 위주로 해서 발탁된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단체나 이런 데서 뽑아왔던 경향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국민 경선형으로 하니까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비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당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홀수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배치를 하는데 비례를 하고 나서 지역구에서 살아남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예.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남아서 원내대표까지 간 케이스고. 진선미 의원도 살아남은 경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보통 지역은 그 지역의 연고가 확실히 있고 지역 내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초선부터 지역구 의원을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연고가 있지 않더라도 이번에 이탄희 판사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강남 쪽으로 3구 쪽으로 아마 갈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나이가 좀 젊고 그 40대나 50대 초반까지도 50대 뭐 초반까지도 저는 이 처음부터 지역구를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비례를 하다가 지역구를 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 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의 자리에 있으면서는 그 이제 돈 문제 부분, 이 돈이 뭐 지역구를 나가면은 자기 월급 이상이 매달 나가는 그런 이제 재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이 지역구를 나가서 싸워봐야 제대로 이 재선 3선으로 갈 때까지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김성애 소장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이번에 힘들더라도 지역구를 치고 들어가서 한번 싸워보는 게 좋겠다 싶은데, 이제 어려운 국면에서는 이제 비례로 가는 것을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철희 의원 같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비례를 하지 말고 지역구를 갔었으면 훨씬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본인이 그 당시에 인터뷰할 땐 비례 안 주면 입당도 안 하겠다고 했던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도 그 양반한테 왜 비례를 하느냐. 지금 이 정도 인지도와 지명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지역구 나가도 될 텐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보좌관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 지역구의 고달픈 그 애환 같은 거를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다시 방송망 나가도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또다시 비례를 하다가 지역구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비례는 뭐 7명, 8명밖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젊고
자기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비례로 내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또 그 권리당원들이 뽑아주는 또 어떤 특화돼 있는 그런 그 역할이 있다면 그것도 또 못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김성애 소장의 그 옳은 소리 좀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뭘 하는지 좀 보세요. 근데 절대로 뭔가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생방으로 네네. 5분 10분씩 계속 키세요. 계속 켜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뭐 유재일 씨 같은 사람은 뭐 하루에 뭐 3번, 4번, 5번씩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길게. 근데 이렇게 짧게 논평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혼자 방송을 키고 혼자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유재일 씨를 저는 참 좋아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그 구독자 수를 보시면 굉장히 빨리 10만을 넘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되게 많이 어렵죠. 열심히 방송하세요. 열심히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있지만 패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또 뭐 있죠? 저희 오늘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 박지원 대표가 오늘 아침 얘기. 예,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나가서 김종인 대표하고 상당히 얘기가 진척됐다는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예.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만남을 하셨을까? 저도 사실 뭐 박지원 의원 나오는 얘기는 안 들어요. 너무 막 그 뒤에 이 사람이 깔고 있는 그 이면이 배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일부러 패스를 하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처음부터 뭐 계속 그 안철수가 어떻게 할지 뭐 저는 어제도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뭐 안철수가 뭐 또다시 호남이 속을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지원 의원님 또다시 호남이 속을 줄 아세요? 어림도 없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오늘 김종인 박사를 끌고 들어가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김 박사가 절대로 박지원 의원하고 같이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 정말 자유한국당이고 어디고 도와달라도 아무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정치권에 이분이 가까이 오실 분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요? 김종인 박사님한테. 네. 난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내가 정말 질문 그럼 오늘? 오늘 조금 아까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아니, 김종인 박사의 직접 제가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물어서 지금 한다.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셨대요. 박지원 의원이 김 박사를 끌어들였다.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 하면서 너무 격앙되게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죠. 박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김종인 박사. 박지원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약간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 얘기를 누가 믿어? 어디다 감히 내 이름을 대? 너무 화를 내시면서. 뉴스공장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저기 뭐 법원에서나 누가 앞에서 했으면요. 이거 거짓말로 이거는 위증죄야 위증죄. 그래서 저도 박사님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 정치권에 관여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그런데 어쩌면 박지원 대표가 안 만난 걸 만났다고 거짓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 불쑥 박지원 의원이 들어오더랍니다.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뭐냐 했더니 거기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같이 만난 사람한테 저 사람이 여기 왜 왔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김 박사님을 만나러 간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오란 소리도 안 했고 온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불쑥 그 자리에 나타나서 자기가 김 박사님한테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갔는데 그냥 와가지고 한마디를 하고 얼굴을 보고 갔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박사님이 지금 왜 박지원 의원을 돕겠습니까? 한 번 당했지. 참 그야말로 또 속습니까? 박지원 의원님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혹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건 뭐 편집상 맨 앞으로 가야 될 얘기인데 지금 듣고 나니까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정리를 하면 박지원 대표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나가서 김종인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새빨간 라고 거짓말. 했던 것은 알고 보니 김종인 새빨간- 대표가 누군가하고 만나는 자리가 불쑥- 자리를 알게 돼서 불쑥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뭔가 되는 그렇지. 것처럼 얘기를 한 거네요. 자기를 돕기로 했다고. 아, 이건 뭐 이런 어마어마한데요.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럼 김종인 대표한테 한번 확인해 보면 드러나 거짓말을 왜 그렇게 그래서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누가 묻거나 제가 방송을 하거나 할 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강하게 좀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 믿지 않는다고. 아, 박지원의 강한 거짓말 제목도 나오네 지금 벌써. 예. 충격적이에요. 근데 역시 강한 역시나, 거짓말이 아니라 예. 그 박지원의 거짓말이 터무니도 없는 거짓말이라는 강한 부인이죠. 이 그러니까요. 김종인 예. 박사께서. 그래서 이거는 정당에 관심이 없대요. 전혀 관심이 없고 박지원의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거짓말로 보면 된다. 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라디오 방송에 가서 박지원 대표는 그러니까 이런 게 후한무치 아닙니까? 그렇지. 예, 있을 제가 수 없는 보기엔- 일인데 오늘 하여튼 이걸 맨 앞으로 밀어서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옛날에- 했던 다른 얘기들도 의심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그 김종인 박사랑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 옛날 중앙위원회에서 제가 2016년에 비례대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를 하려면 그 민주당의 중앙위원회라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지사,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 되는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데 이 바로 전체 당원 이 대회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데 거기서 투표를 해서 순번을 정하는데 그때 뭐 누구라고 실명은 언급 않겠습니다만 모모 비대위원들이 뭐 이렇게 누구누구 특정 인사들을 지목하면서 이분은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직접 골라서 찍은 분이니까 무조건 번호에 넣어야 된다고. 또 두 번째 있죠. 문재인 그다음에- 전 대표께서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믿는 사람인데 아 이런 분들은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 사람은 꼭 좀 되는 순번에 넣어달라고 했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 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손혜원 그 당시 당시 의원도 아니지 홍보위원장. 홍보위원장이지 제가 홍보위원장이 전화로 책상 밑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어디다가 김종인 대표한테도 전화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문 대표한테도 했어요. 근데 이게 정치권 문법상 김종인, 문재인 이런 정도 급 되면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 본인한테 밤늦게 직접 전화하고 이런 게 안 되는 나라인데 의원님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상태였으니까 김종인 대표는 특히나 아니 그래서 그게 너무 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악용을 하면 안 되죠. 그 남의 자리에 이름을 없는 빼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화들짝 놀라면서 난 알지도 그렇죠.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태연한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서 태연하게 손혜원 의원이 전화를 해서 아 내가 지금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데 이 사람 추천한 적이 없다는데 라고 하니까 비대위원들 굉장히 그때 그래가지고 그 비대위원들이 만들었던 1, 2, 3 칸막이를 ABC 블럭이 예, 헐어지고 그때 다시 우리가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다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다시 임시 그 대표를 의장인가 맡아가지고 가서 그 ABC 칸막이가 헐어지면서 그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나가서 연설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럿일걸요. 김현권 의원이 대표적이죠. 1번을 재윤경 의원도 예, 재윤경 그렇죠.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ABC 블럭은 뭐냐면 A 블럭은 1번부터 20번까지가 A 블럭이고 10번, 10번까지. 예, 10번까지 그다음에 10번부터 20번까지. 20번까지 하고 그 뒤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비례대표를 접수는 받았고 20번 뒤로 밀어놓고 그 안에 투표를 하라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1번부터 10번 안에 들어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안 됐어요. 1번에 10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비대위원들 주장으로 김종인 문재인 대표가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전화를 해서 다 무력화를 시켜서 이 블럭을 다 없애고 다시 투표를 해갖고 지금 현재 비례위원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뉴스공장에 박지원 의원께서 자기가 나가서 공중전을 하려면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만을 얘기하십시오. 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팝니까? 아니, 전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바로 연락을 했어요. 박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내가 아침부터 전화 받느라고 아주 피곤해 죽겠다고.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오고 그 사실을 당일에 김종인 대표가 부인할 정도면 미국 박지원 대표의 발언의 신뢰도라는 게 근데 과연 그러면서 있는가. 이게 이 사람이 부인할 거라고 느끼면서 왜 그런 짓을 해요? 그게 근데 참 그게 가만히 이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9단이 아니라 마이너스 9단입니다. 말만 이게 말입니까? 예,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이게 밀성까지 하고 또 다시 선거에 나간다는 분이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공중파에 나와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예. 너무 한심해 죽겠네 진짜. 여러분들 새빨간 거짓말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박지원은 그런 사람이라고 김 박사께서 아침에 원래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확실하게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진짜. 자, 하여튼 되게 그런 소식도 하나 있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뉴스는 최강욱 현직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그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내용은 뭐냐면 조국 교수의 아들을 인턴으로 쓴 적이 없으면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이게 사문서인데요. 이런 일로 기소를 한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거니와 여기서 핵심은 그 최강욱 비서관이 그러면 과연 그 기소당할 만한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일 중요하게는 이게 있는 거죠. 일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최강욱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해명을 했죠. 조국 교수의 아들이 와서 인턴 생활을 했고 인턴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게 다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 검찰 측에서 그 변호사 로펌에 있는 직원 중에 그만둔 사람한테 전화를 갑자기 해갖고 누구 아느냐 이런 적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끊었는데 봐라 직원도 모르는데 일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 청와대하고 이 정도 하면 이거는 뭐 항명이라고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너무 부실 수사를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강욱 비서관을 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예, 완전 쉽게 본 거죠. 예, 지금 이 최강욱 비서관이 그동안의 그 사람의 삶이라든지 행보를 본다면 이렇게 쉽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그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최강욱 비서관과 지금 이 검찰의 싸움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소를 이렇게 남발을 하죠. 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네들이 딱 찍어놓고 이제 수틀리면 기소를 한다예요. 이게 일단 그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성윤 지검장을 패스해서 그 담당 검사가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결재해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인사 그 구성, 인사권을 발동해서 이미 다 자리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검장에게 결재를 받지 않는다는 건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지휘 계통을 밟지 않는다 해서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소를 했다는 자체는 예전부터 그 관례상으로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가 되면 옷을 벗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최강욱 비서관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자기들끼리 지레 짐작을 하고 옷을 벗기려고 강제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옷을 벗을까요? 저는 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겪어왔던 종과는 다른 종이기 때문에 최강욱 비서관이 여기서 그만둘 이유가 없고 게다가 종이 다르다니까 저도 제 생각이 나네. 지금까지 종하고 다른 완전 종으로. 다르죠. 예. 법원에 50장, 그러니까 검찰에 50장 넘는 해명서까지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될 건도 아닌 것을 본인한테 이렇게 해서 기소를 그냥 해버리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이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선언 외에는 뭐 받아들여질 방법이 없네요. 우리는 김성애 소장과 저는 우리가 그 2년 전입니까 벌써 그 검찰 알바를 바꾼다. 검찰 알바를 최강욱 그때 당시 변호사와 함께 우리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3년 전이죠. 3년 2017년. 됐나? 예. 근데 그때 하면서 우리가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 검찰의 해부를 그야말로 속속들이 검찰의 민낯을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방송인으로도 최강욱 그 변호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오디오가 쉬질 않죠. 예,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정말 그 브라이트한 그 양반의 그 머리와 기억력과 그리고 자기가 그 군 법무관으로서 했던 그 많은 별을 몇십 개를 날렸다라는 그 많은 몇십 개? 몇 개? 아니고 이제 육군 대장을 기소한 최초의 군 검사였죠. 예, 그리고 그야말로 소신대로 그 안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을 다 했던 거죠. 군법무관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검찰의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쳤던 정말 놀라운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끝내고 우리가 책을 만들기로 그 계약까지 다 해놨었는데 청와대 가느라고 못했거든요. 지금 이제 보완을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우리가 방송이었죠. 우리가 기획을 했던. 그게 이제 군 검사가 무슨 장점이 있냐면 사법고시를 마치고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군대를 꼭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사법부에 와서 그렇지. 3년 동안 있다 가니까 그렇지. 검찰 내 최강욱 변호사가 누구보다도 인맥이 넓어요. 그리고 군검도 알고 그다음에 일반 검찰도 알고 두 군데 이게 두로 좀 어려워. 좀 더 능통한.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그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조차도 그 군검에 와서 그 법무관 3년을 해야 되죠. 3년은 아니고 그 검사를 3년 해야 돼요? 군대에서? 아니야. 군복무 3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군 법무관을 잠시 거치는데 예, 15는 그렇고. 그렇지. 15는 그렇고 그래서 와서 여기서 이 사람은 꽤 대령까지 갔던가요? 뭐 정확한 계급은 모르겠고 꽤 오랫동안 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지훈 그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도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최강욱이라는 법무관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일을 했었는지 정말 무서웠던 사람인데 잘못 건드렸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이 판사 검사로 있다가 판사로 검사로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최강욱 법무관 있을 때 거기에 15로 들어와서 그렇죠, 예.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함께 잘 지냈던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서울법대 출신으로 이제 법무관 출신으로 변호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 청와대 가 있었는데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이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SBS하고 싸우든지 누구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싸울 때도 저는 잃을 게 없어요. 저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저는 나가지 않는 건데 지금 박지원 의원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하고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강욱 변호사가 그야말로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하고 잘못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그 법무관 지금 청와대 가기 전에 그 얼마나 잘 나가던 방송인이었는지를 아신다면 이거는 잘못 보신 거죠. 앞으로 나가서도 아마 그 뒤끝을 아마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양복이 나온다며? 예, 그 하사 손혜원 선생께서 뭐 저한테 끊임없이 하사를 해주고 계신데 아니야. 뭐 리스트를 다 댈 수도 없고 이제는 아니야. 옛날엔 그래도 뭐 양복 한 벌, 셔츠, 뭐 구두 3켤레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더 많아져서 도저히 셀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또 어디 가서 가봉이라고 했다가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시침질. 가봉 아니에요? 가봉은 이제 일본식 한자고 우리말로는 시침질이라고 하는데 일본식 한자가 뭐 한두 개예요? 근데 이제 다 가봉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청계천에 있는 그 원청집. 원청 양복집. 원청 양복집.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맞춤 양복들을 만드는 그 오리지널 원래 있는 공장에를 직접 방문해서 사이즈를 다 재고요. 모든 양복점은 아니고 이제 양복점들이 자기가 안에서 옷을 완성하는 그 바느질 팀이 있는 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와이셔츠도 그렇고 양복들도 그렇고 이제 그 청계천 일대에 봉제로 해서 양복만 하는 집, 여성 옷만 하는 집, 와이셔츠만 하는 집이 다 따로따로 원청집이 있는데 일부 이렇게 크지 않은 양복점들은 이제 자기네가 재단을 해서 이쪽으로 바느질을 맡기는 데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제가 소개를 받고 알았는데 10대 때 청계천에 오셔서 거기서 이 사람이
그 전태일 열사가 있었던 시절부터 연세가 꽤 있으시던데요? 꽤 있으시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봉제로 시작해서 재단까지 해서 남성 양복만 하는 집을 제가 50년을 그 자리에서 50년 넘게 하는 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그거 방송 한번 할까요? 고급진 원단을 끊어다가 해주셔서 원단을. 제가 가서 이제 가봉을 하고 왔고 오늘 오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오후에 나온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공개를 못 하는데 그분이 왜 그랬냐면 저도 몰랐는데 그 설 전에 입게 해준다고 너무 열심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옷 이번에 맞춘 옷 중에서 하나가 그 폭이 좁은 원단이라고 네.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 한마가 모자란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끊어다 드리는 바람에 의원님 다 같이 완성이 안 되고 그럼 추가 지출을 또 추가 지출했어. 그런데 이제 제가 송구합니다. 이 일을 왜 했냐면 우리 들어와서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그 자기들 차림에 기본적으로 좀 스마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어서 명품을 입지는 않더라도 그 좀 단정한 와이셔츠와 양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양복을 입고 이제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뭐 이제 후보가 안 되면 방송인으로 나갈 거야, 유튜버로.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단정한 양복을 이게 요새 TV조선 채널A 다 나가잖아요. 그거가 출마 예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1월부로 다 종료가 됐고 지금은 KBS 라디오, MBC 라디오, 그다음에 한국교통방송 라디오에 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사진이 안 나오는 거네. 근데 이제 MBC랑 KBS는 유튜브를 유튜브가 하는데 MBC 유튜브는 보니까 회당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많이들 그래서 보시더라고요. 이제 양복을 제가 3벌을 맞추고 이제 자켓을 한 벌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양복을 만드는 값이 꽤 싸요. 그 집이 원청집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단을 조금 좋은 거를 제가 가서 직접 끊었어요. 3벌을. 근데 3벌을 이제 끄는 그 이번 컨셉은 뭐냐면 그레이예요. 그레이. 머리 색깔. 머리 색깔 그레이를 해서 흰색부터 짙은 그레이까지 해서 오늘 보세요. 이 양복을 입으니까 머리랑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요즘에 처음에 방송 나올 때 이렇게 머리를 위로 무스를 붙이고 할 때 얼굴이 더 커 보인다고. 아니 뭐 얼굴 큰 게 장애입니까? 클 수도 아니지, 있지. 아니야. 얼굴이 큰데 여기를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너무 이렇게 약간 좀 느물느물한 늙은이 같이 보여. 안 돼. 아니 훤칠하다는 사람은 안 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머리 염색을 못하게 한 게 제가 했어요. 왜냐면 이 나이에 이 정도 머리를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체 보면 회색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을 수가 없어. 되게 한쪽만 나와. 한쪽만 나오고 이게 이렇게 근데 전체가 골고루 섞였을 때 이 머리가 괜찮아요. 그리고 직모고 머리숱이 많아요. 그래서 앞머리를 그냥 내리라 그랬어. 이렇게 내리면 흰머리를 그냥 두고 내려야 되는데 흰머리를 그냥 두고 올리면 이상하게 그 약간 좀 이렇게 뒤에 뭔가 숨기고 나올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생긴 머리 형태는 청년인데 흰머리야. 그래서 옷을 회색 쪽으로 입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회색이면 이제 와이셔츠도 이렇게 흰색 좋아요. 지금 같은 셔츠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 와이셔츠를 풀고 나올 때나 네. 타이를 안 맬 때는 그 리버티 있잖아. 네네. 리버티도 좀 입고 그래서 지난 방송은 제가 예, 파란색 리버티 입고 찍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양복에는 새로 만든 양복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만든 양복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옷이 다 나오면은 그 촬영을 할 거예요. 촬영할 때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정청래 의원 때도 제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갈 거예요. 가서 이 각도들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어내야 돼. 제가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만 제가 갔었지 그 얼굴 표정에서 하나를 잡아내서 그것이 포스터가 되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몇 분들을 지금 도와주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양복을 입혀서 가야 돼요. 새 양복을 입어야 돼. 여기에 주름이 있으면 안 돼. 남자들 양복이 이 기계가 여기 주름 있는 거. 그리고 헌 양복을 이 세탁을 해서 입어도 새 양복하고 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새 양복을 맞춘 거는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아마도 국회의원이 되든 이 방송인이 되든 이번에 겨울옷을 하지 않고요. 춘추로 했어요. 그래서 한여름, 한겨울만 빼면 언제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로 이제 방송에서도 좀 스마트한 그런 차림을 보여줘야 되고
구두까지 세트를 했죠. 구두까지. 구두도 정장 구두 그리고 약간 캐주얼. 구두를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 스니커스. 나중에 이제 구두를 이 방송이나 이런 데는 항상 그 새 구두를 신던 원래도 구두를 맞춰준 게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구두까지 해서 제가 원래 해줄 몇 수 있는 켤레인지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이제 신발장에 제 구두밖에 없어요 지금. 원래 거를 버려야지. 뭐 원래 거 많이 버렸죠. 예.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코디예요. 전체 코디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넥타이를 이번 촬영할 때 제가 넥타이는 한 개만 줄 거야. 한 개만 줄 건데 그 한 개로 끝까지 그걸 메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옷을 바꿔 입어도 넥타이 멜 땐 딱 그 넥타이 한 개. 네. 그 레지덴셜이지 당연히. 그래서 그 스트라이프로 된 이제 청색깔 나는 거를 이제 하고 그래서 양복은 바꿔 입어도 넥타이는 하나. 스트라이프 파란색 있는데. 파란 아니야. 이게 그때 내가 준 거 한번 보고 비교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예. 보고 그래서 이제 김성혜의 앞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또 같이 그 우리가 한번 그 긴장하며 그 보면서 그 오른손 구독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디 또 저기 시사타파도 방송하기로 했다면서요? 어디? 예, 시사타파도 앞으로 이제 월요일 오후 2시에 한 코너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건 이제 설 지나고 나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 항상 금요일 날 12시 네. 금요일 12시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이 금요일인데 노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설 잘 세시고요. 설 인사. 예,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쥐띠에 제가 쥐띠입니다. 그래서 그러구나. 예, 올 한해들 그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우리 김영민 비서님 여기다가 그 검찰 알아야 바꾼다 재생 리스트를 하나 이렇게 띄워서 마지막을 방송을 대미를 장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른손이 구독 버튼도 하나 좀 넣어주시고. 시간 없어 예. 이제. 감사합니다. 빨리.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계속 12시에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설 중도 쉬지 않고 저는 녹화 방송으로라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설 준비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